어머, 이 흉터 좀 봐. 징그러워, 오빠. 내 간을 받아 살아난 남편의 품에서 그 여자는 제 배의 수술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여기 도장 찍어. 나 유라랑 새로 시작할 거야.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한마디를 보탰죠. 병든 주제에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꺼져. 저는 이 은혜도 모르는 년놈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인 여자처럼 고분고분 찍어줬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내 집이라고 부르던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 50통.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남편 이강준의 VIP 병실 앞 복도에서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수술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된 배가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것처럼 욱신거렸죠. 간의 60%를 떼어낸 자리에 꿰맨 실밥이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저는 병실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나 우복도까지 걸어왔습니다. 강준이 보고 싶었거든요. 내 간을 받고 살아난 남편이 이제 좀 웃고 있을까? 밥은 먹을 수 있게 됐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안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문을 밀었죠. 강준이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핏기 하나 없이 누런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혈색이 돌아온 두 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문제는 강준의 품에 안겨 있는 여자였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부하 직원 최유라.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대고 입술을 포갠 채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 제 목소리에 유라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유라는 강준의 어깨에 턱을 올린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어머, 자기야. 이 아줌마 뭐야? 꼴이 왜 이래 무섭게.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제 배 쪽을 가리켰습니다. 환자복 사이로 거지와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수술 자국이 보였을 겁니다. 아우 징그러워. 오빠, 저 흉측한 자국 좀 봐. 저러고 돌아다니면 다른 환자들 다 도망가겠어. 오빠 몸에 저런 여자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소름 끼친다, 정말. 강준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쪽을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지아야, 마침 잘 왔다. 긴 말 필요 없고 여기 도장이나 찍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빈칸마다 빼곡하게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강준 쪽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글자 몰라. 이혼 서류야. 나 유라랑 새 인생 살기로 했어. 너랑은 이제 끝이라고. 강준이 유라의 손을 꽉 잡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산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내 인생을 너한테 저당 잡힐 순 없잖아. 사랑 없는 껍데기뿐인 부부 생활. 너도 지겹지 않아? 간 떼준 건 내가 살면서 조금씩 갚을 테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고 정리하자. 고맙게 생각한다. 내 간의 60%를 떼어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서류를 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구기더군요. 아이고,
저 불길한 년. 넌 왜 남의 귀한 병실에 와서 청승이야? 수술한 년이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왜 여길 기어나와? 시어머니는 제 옆을 스치며 강준의 침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강준이가 드디어 서류 꺼냈구나. 잘했다, 내 아들. 지아, 너 양심이 있으면 당장 도장 찍어라. 네가 이 몸으로 붙어 있어 봐야 우리 아들 앞길만 막는 거야. 아픈 마누라 병수발이나 들게 할 작정이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지. 어머니, 저 수술한 지 이제 겨우 보름 됐어요. 재간 떼어줘서 강준 씨가 살아난 거라고요. 누가 몰라. 고맙다 그래.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너처럼 골골대는 애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돈 욕심 부리면서 구질구질하게 위자료 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깔끔하게 몸만 나가라. 알겠니?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내저으며 대못을 박았습니다. 강준은 유라의 어깨를 감싼 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유라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입꼬리를 비죽거리며 비웃었죠. 저는 그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내 피와 살로 되살아난 남편, 내 남편을 빼앗고도 뻔뻔한 여자,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준 시어머니, 이 인간들한테 분노를 터뜨려봐야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배에 꿰맨 실밥이 당기는 것보다 가슴팍이 훨씬 더 아팠으니까요. 도장 찍을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서랍에서 인주와 도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쿵! 도장을 내리찍는 소리가 병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내 짐 싹 다 싸서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내 물건 한 가지라도 보이면 그 즉시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니까 오늘 안으로 다 치워.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렸죠. 시어머니가 내 집이라고 부르는 그 아파트, 제가 번 돈으로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올린 아파트, 명의는 아직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강준의 회사, 수백억짜리 투자를 끌어들인 그 핵심 프로그램, 그 기술의 원천 특허는 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채업자,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윤지아예요. 아주 급하게 넘길 급매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당장 처리 가능하세요? 시세보다 3억이나 낮춰서 드릴게요. 대신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바로 가계약금 싸주시고 지금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아 주세요. 가능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사채업자가 걸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 사장님이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제가 마다할 리가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돈 입금하는 즉시 제 애들 보내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술 부위가 또 쑤셨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니 시어머니가 보낸 것인지 제 짐이 로비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채로요. 저는 그 짐 더미 앞을 지나쳐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4월 바람이 수술복 위로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채업자가 가계약금 수억 원을 입금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명도 조건이 적힌 매매계약서 파일에 전자서명을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내 집이라고 부르던 그 아파트는 내일이면 험상궂은 새 주인의 것이 됩니다. 저는 벤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쑤시고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출석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볼이 푹 꺼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밥을 제대로 못 먹은 탓에 한 달 사이 몸무게가 7kg나 빠졌거든요. 법원 현관에 도착하니 강준과 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준은 잘 다린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라는 강준의 팔짱을 낀 채 명품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 진짜 사람이 반토막이 났네. 유라가 강준의 팔을 잡아 끌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저 꼴 봐. 이혼 안 해줬으면 저런 거 달고 다닐 뻔했다. 강준이 피식 웃으며 유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어, 가자.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했고 저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전부 포기한다는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판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성큼 다가왔습니다. 검은 모피 코트 깃을 세우고 입꼬리를 잔뜩 올린 채로요. 지아야, 오늘부터 넌 남이야.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시 갈 일 없을 테니까요.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코방귀를 뀌고는 강준과 유라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앞에 세워둔 검은 세단에 올라탔고 강준이 창문을 내리며 유라에게 물었죠. 유라야,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은 좀 비싼 데 가자. 오빠, 청담동 그 스테이크 집. 지난번에 예약 못 잡았잖아. 유라가 강준의 볼에 뽀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래, 가자.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나 윤지아예요. 잔금 처리 다 됐죠? 네, 윤 사장님. 오늘 아침에 잔금 완납됐고 등기 이전도 끝났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안에 사람 있으면 내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밤만 기다리면 됐죠.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렸죠. 그 시각 시어머니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새 집주인과 체격이 산만한 용역 4명이 줄지어 서 있었을 겁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겠죠. 뭐야? 이 시간에 누구야? 시어머니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을 겁니다. 새 집주인이 서류 2장을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름이 바뀐 등기부등본. 이 집 새 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 명의가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짐 빼세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봤을 겁니다. 매매계약서 맨 위에 적힌 매도인 이름 윤지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게 무슨 지하 인연이. 아주머니, 저한테 사정 말씀하셔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돈 주고 정당하게 산 겁니다. 오늘 안에 안 나가시면 무단으로 남의 집에 사는 걸로 고소 들어가고 전기랑 수도 다 끊어버립니다. 새 집주인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역들이 시어머니 옆을 지나 거실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빨간 딱지를 탁탁 붙이고 대리석 식탁 위에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용역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떡 벌어진 어깨의 남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떼어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있는 물건 전부 이 집에 딸린 겁니다. 집이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다 새 주인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을 뛰쳐나왔겠죠. 복도에서 비틀거리다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내 집 하며 큰 소리치던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 윤지아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카페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죠.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지만 저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리고 또 끊겼다가 또 울렸습니다. 10통, 20통, 30통.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40통, 45통.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50통. 저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아, 이 못된 년아, 네가 감히 내 집을 팔아. 당장 되돌려놔, 이년아. 당장. 시어머니가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죠. 저는 커피잔 옆에 놓인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그쪽 누구세요? 저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어제 법원에서 남이 됐잖아요. 저는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번호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길게 눌러 삭제했죠. 카페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는 맛보기에 불과했죠.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원천기술 특허 원본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로펌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벽 건물이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대자 직원이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줬습니다. 17층 서도진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류를 읽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게 친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넥타이 하나 없이 셔츠 단추를 2개 풀어 헤친 모습이 변호사라기보다는 싸움꾼 같았죠. 서도진. 기업 인수와 파산 전문으로 업계에서 독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들이 도진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윤지아 씨?
도진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네, 서도진 변호사님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 이강준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요. 도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죠. 이강준. 벤처기업 대표 이강준이요? 네. 그 회사 요즘 투자금만 수백억인 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특허 원본, 기술 등록 증명서, 그리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발명자 증명서. 이 회사가 수백억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안에 다 있어요. 핵심 프로그램의 원천 기술 특허가 제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준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도진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도진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거 강준 씨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까?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도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윤지아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왜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도 안 받고 나온 겁니까? 저는 환자복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 단추를 풀고 배에 남은 수술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붉은 기운이 가시지 않은 길고 굵은 흉터가 드러났죠. 간의 60%를 떼서 강준한테 줬어요. 간암 말기였거든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입 맞추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짐 싸서 나가래요. 위자료 없이.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죠. 그 인간이 당신 간을 받아놓고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전 재산 분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끝내기엔 제가 떼어준 게 너무 크거든요.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윤지아 씨. 도진이 돌아섰습니다. 아까까지 차분하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의뢰인한테 감정적으로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반드시 그 인간들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도진이 다시 탁자 앞에 앉으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먼저 강준 회사 재무 상태부터 뒤집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가 대표 개인 비리 없이 굴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내연녀가 같은 회사 직원이면 돈이 새는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준 씨 회사 재무자료 제가 알아서 확보하겠습니다. 윤지아 씨는 특허 관련 서류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봉투째 탁자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씨, 터졌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죠. 강준이 회사 돈을 수십억이나 빼돌렸어요. 유라 명의로 외제차 사고, 고급 오피스텔 사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더군요.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감췄는데 흔적이 너무 허술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투자자들한테 넘기면 됩니다. 수백억을 넣은 사람들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돈 돌려달라고 난리가 나겠죠. 도진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천기술 특허 사용 취소를 동시에 때립니다. 투자자들이 들이닥치는 타이밍에 기술까지 빠지면 그 회사는 하루도 못 버텨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진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강준의 돈 빼돌린 증거와 제 기술을 허락 없이 쓰고 있다는 내역을 묶어서 회사에 큰 돈을 넣은 투자자들한테 익명으로 보냈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도 함께요. 경고장을 받은 투자자들은 하루도 안 돼서 강준의 회사로 몰려갔습니다.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며 장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죠. 강준과 유라는 갑자기 들이닥친 투자자들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도진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회사 로비 한복판에 섰죠. 접수 데스크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도진 변호사입니다. 윤지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원천기술 특허 사용 승인 취소, 그리고 5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도진을 바라봤죠. 강준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흥건했어요. 500억? 지아가 보낸 거라고? 도진이 서류를 강준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회사 핵심 프로그램 전부 작동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이 동결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강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강준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은 강준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돌아서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의 선전포고가 있던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빨간색 실행 버튼이 떠 있었죠.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심어뒀습니다. 개발자만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정지 스위치 같은 거였죠. 강준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마우스 커서를 빨간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걸 누르면 강준의 회사는 끝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 거래처들, 고객사들까지 전부 피해를 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준이 병실에서 유라와 입을 맞추던 장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찍으며 나가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클릭. 화면에 시스템 정지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그 시각 강준의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핵심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먹통이 됐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던 고객사들은 서비스가 끊긴 순간부터 위약금을 청구했을 거고 전화기란 전화기는 전부 불이 났겠죠. 도진에게서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씨, 지금 강준 회사 앞에 와 있는데요. 도진의 목소리에 묘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사에서 위약금 청구가 쏟아지고 있고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짐 싸고 있어요. 하루 만에 부도 직전입니다. 강준은요?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도진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유라가 회사 로비에서 강준 멱살을 잡았습니다. 유라가요? 네. 이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
회사를 왜 이 꼴로 만들었냐고 악을 쓰면서요. 강준도 가만 안 있고 유라 손목을 뿌리쳤고 둘이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직원들이 겨우 떼어놨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법원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던 두 사람이 로비 바닥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고 있다니.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한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박말순 씨도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아들 회사가 망한다는 소식 듣고 찜질방에서 달려왔는데 로비에서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인 강준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데려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당당하던 얼굴이 떠올랐죠. 지금은 찜질방 신세에 아들 회사 앞에서 기절까지 했다니. 도진 변호사님,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에 강준의 개인 재산 전부 가압류 신청 넣겠습니다. 유라 이름으로 사둔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몽땅요. 이 두 사람 손에 남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압류가 떨어졌습니다. 강준의 통장, 유라의 통장, 유라 명의의 외제차와 오피스텔까지 전부 묶였죠.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두 사람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고 분노한 직원들이 강준과 유라를 돈 빼돌리고 직원을 속인 혐의로 단체 고소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 집기까지 들고 나갔다더군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약을 먹고 막 불을 끄려던 참이었죠.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고객님, 로비에 손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강준이라는 분이 고객님을 찾고 계십니다.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올려보내드릴까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답했죠. 제가 내려갈게요. 로비에 내려가자 강준이 보였습니다. 정장 상의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고 셔츠에는 술이 잔뜩 배어 있었죠. 넥타이를 머리띠처럼 이마에 두르고 있었는데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강준이 저를 발견하자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크게 울렸죠. 지아야, 지아야 제발. 강준이 제 발치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가압류 풀어줘.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나 지금 통장에 10,000원도 없어. 밥도 못 사 먹어. 일어나.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무릎 꿇을 자격 없어. 내 간을 받아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수술 끝나자마자 다른 여자랑 키스하던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서 빌어. 지아야, 그때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직 안 끝났어. 저는 강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떼어준 강값은 청구도 안 했거든. 앞으로가 더 남았어. 강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강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죠. 야, 윤지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감히. 강준이 쌍욕을 퍼부으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강준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강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대리석 바닥에 눌러 엎었습니다. 강준이 바닥에 턱을 박고 꼼짝 못하며 비명을 질렀죠.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는 거 모르십니까? 경찰 부릅니다. 도진이 강준의 팔을 누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강준은 팔이 꺾인 채로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강준이 창문 너머로 저를 봤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포가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뒤 도진이 양복 소매를 털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고마워요. 도진 변호사님. 호텔 경호팀한테 얘기해 놓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요. 도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저는 도진의 등을 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강준이 유치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진이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더 큰 짓을 저지르겠죠.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반드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도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준은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제가 상상도 못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강준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진이 매일 아침 보내주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저는 강준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죠. 강준은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유라와 함께 강남의 허름한 모텔에 틀어박혔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카드도 안 되고 통장에서 돈도 못 빼는 처지였으니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틀 뒤 도진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씨, 강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해외 경쟁사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술 밀매꾼이에요. 기술 밀매요? 네. 원천 기술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기려는 겁니다. 제가 시스템을 정지시켜 놨으니까 지금 그 기술은 쓸모없는 데이터 덩어리인데 강준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해외 브로커한테 멀쩡한 기술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먹으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 인감 도장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회사에 맡겨둔 적 있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강준이 회사 서류 처리한다며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었죠. 돌려달라고 몇 번 말했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하며 미루더니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져간 적 있어요. 안 돌려줬고요. 그걸로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이사회 회의록이랑 기술 이전 계약서를 꾸며서 윤지아 씨가 직접 기술 이전에 동의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도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브로커 쪽에서 성금으로 수백억을 해외 유령 회사 계좌에 넣었습니다. 강준이랑 유라가 그 돈 들고 동남아로 튈 작정이에요. 비행기 표도 이미 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해서 내 기술을 훔쳐서 그 돈으로 도망치겠다고. 간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인생 전부를 빼앗으려는 거였죠. 변호사님, 막을 수 있어요? 막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강준이 윤지아 씨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뒷골목 흥신소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윤지아 씨를 잡아다가 외곽에 있는 불법 요양원 독방에 가둬놓을 계획이에요. 기술 유출 신고를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강준이 저한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 벼랑 끝에 몰리면 사람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윤지아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일 병원 검진 예약 잡혀 있죠? 네, 오후 2시예요. 그 시간에 움직일 겁니다. 저한테 경호팀이 있으니까 내일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또 쑤시기 시작했죠. 배를 손으로 누르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겠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제 차는 구석 기둥 옆에 세워져 있었죠. 차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뒤에서 검은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제 차 앞을 막았습니다. 뱃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셋이 뛰어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저한테 달려왔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타.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제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죠. 그 순간 주차장 반대편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더니 밴 양쪽을 막아섰죠. 차 문이 열리고 단단한 체격의 경호원 6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 놔. 도진이 세단 뒷좌석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양복 재킷을 벗어 세단 지붕에 던졌죠. 제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도진을 보자 움찔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밴을 에워싸며 다가왔고 납치범들은 서로 얼굴을 봤죠. 뭐야, 얘기 다르잖아. 혼자 다닌다며. 닥쳐. 일단 튀자. 납치범 하나가 밴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 2이 앞을 가로막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머지 2도 5초를 못 버티고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제압당했죠. 도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치진 않았습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바닥에 엎드린 납치범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누가 시켰어? 몰라, 모른다고. 지금 거짓말하면 납치미수의 감금교사까지 내 머리에 다 올라가. 시킨 놈 이름 불어. 도진의 눈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죠. 납치범이 몸을 비틀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강준. 이강준이 시켰어. 돈 5천만 원 준다고 했어. 도진이 납치범의 머리를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더니 제게 고개를 돌렸죠. 납치교사 증거 확보됐습니다. 이제 강준이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납치범 3명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도진의 세단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습니다. 강준이 비행기 타는 게 언제라고 했죠? 오늘 밤 11시 50분 인천공항 출발입니다. 도진이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청에 고발장 넣겠습니다. 기술 유출, 사기, 그리고 방금 확보한 납치 교사까지 전부요. 긴급 출국 금지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도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지아 씨, 공항에서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흘렀죠. 네. 끝까지 볼 거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밤 11시 인천공항 출국장은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진과 나란히 출국장 2층 카페에 앉아 아래층 심사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미 심사대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출국 금지도 30분 전에 시스템에 올라갔고요. 강준이 올까요? 옵니다. 수백억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돈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도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사대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11시 20분 출국장 입구에서 캐리어를 끌고 오는 2사람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코까지 가린 남자와 선글라스에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 강준과 유라였습니다. 강준이 고개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심사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라가 강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입을 열었죠. 오빠, 빨리 가. 두리번거리지 말고. 알았어, 알았다고. 강준이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심사대줄에 섰습니다. 캐리어 말고도 검은 가방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는데 아마 현금이 들어 있었겠죠. 줄이 한 칸씩 앞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강준이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뒤 여권과 비행기표를 직원에게 내밀었죠. 직원이 여권을 받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삐. 경고음이 심사대 너머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모니터 화면이 빨갛게 변했고 직원이 고개를 들어 강준의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봤죠. 잠시만요. 이강준 씨 맞으시죠? 네,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강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뒤쪽을 향해 손짓을 했죠. 여기요, 이쪽입니다. 그 순간 심사대 양옆에서 사복 차림의 수사관 4명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공항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 6명이 심사대를 에워쌌죠. 강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권을 낚아채 돌아서려는 강준의 어깨를 수사관 하나가 잡아 눌렀죠. 이강준 씨, 움직이지 마세요. 뭐야? 손 치워. 강준이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고 게이트 쪽으로 뛰려 했습니다. 세 발짝도 못 갔습니다. 경찰 2명이 양옆에서 달려들어 강준의 팔을 잡았고 수사관이 뒤에서 강준의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뜨렸죠. 턱! 강준의 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출국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이강준 씨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사기, 문서 위조, 산업기술 유출, 그리고 납치 교사입니다. 수사관이 강준의 손목 뒤로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찰칵 하는 금속 소리가 출국장에 짧고 차갑게 울렸죠.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나. 강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쳤지만 3명의 경찰이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미 반대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후드를 벗으며 인파 속으로 파고들려 했지만 잠복해 있던 여성 수사관이 유라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최유라 씨,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강준 오빠한테 속은 거라고요. 유라가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도진과 함께 카페에서 내려와 출국장 바닥에 제압당한 강준 앞에 섰습니다. 강준이 바닥에 턱을 대고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봤죠. 눈이 핏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아야. 저는 강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강준아, 한 가지만 알려줄게. 네가 해외 브로커한테 넘긴 그 기술 있잖아. 그거 내가 원격으로 정지시킨 날부터 이미 쓰레기 데이터야. 작동 안 하는 빈 깡통을 수백억에 판 거지. 강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 출국장 입구에서 양복을 입은 외국인 3명이 통역사와 함께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해외 브로커 측 변호사들이었죠. 가운데 선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강준을 내려다보며 통역사에게 뭔가 말했고 통역사가 수사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백억을 주고 산 기술이 가짜 데이터였습니다. 국제 사기로 추가 고소합니다. 통역사가 서류를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강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강준이 바닥에서 몸을 비틀며 발악했습니다.
유라가 경찰에게 잡힌 채 강준을 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강준, 이 사기꾼아. 네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기술 멀쩡하다고, 돈 받으면 둘이 새 출발한다고. 유라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강준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계좌도 네가 만들라고 한 거잖아. 도진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라 앞에 펼쳤습니다. 최유라 씨, 해외 유령 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한 건 유라 씨예요. 송금 내역에 유라 씨 이름이 다 찍혀 있습니다. 속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유라의 입이 닫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죠. 경찰이 강준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준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비틀거리며 한 발짝 때려는 순간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무릎이 꺾였죠. 으윽. 강준이 이를 악물며 옆구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변하더니 입에서 거품이 밀려나왔죠. 눈이 뒤집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환자다. 쓰러졌어. 수사관이 소리쳤고 출국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항 의료진이 달려와 강준의 셔츠를 뜯고 상태를 확인했죠. 간이식 환자인데 약을 안 먹었나 봐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의료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술 후에는 몸이 세간을 밀어내지 않도록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데 강준은 매일 술을 퍼마시며 약도 안 먹었던 겁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겹치자 몸이 버티질 못한 거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강준을 눕혔습니다. 수갑이 들건 난간에 채워졌고 경찰 2명이 양옆에서 들것을 따라갔죠. 저는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사이렌을 켜고 출발하는 구급차를 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공항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도진이 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공항도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죠. 강준과 유라가 구속된 지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법정 안을 둘러봤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줄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전 직원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강준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얼굴이 흑빛이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볼 위로 누런기가 돌았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진 이후로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들었어요. 교도관이 휠체어를 밀어 피고인석까지 데려다 놓자 강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유라가 교도관 2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법원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강준 팔짱을 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유라는 방청석을 한번 훑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법정 경위의 목소리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죠.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강준, 피고인 최유라.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강준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피고인 이강준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식받아 목숨을 건진 뒤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납치하려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모두 극히 불량하여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합니다. 강준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죠.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이 아닌 주범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외 유령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점을 무겁게 봅니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싫어. 8년이 말이 돼.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교도관 2명이 유라의 어깨를 잡아 앉히려 했지만 유라는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죠. 저는 강준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왜 저한테 8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교도관이 유라의 팔을 잡아 법정 뒤쪽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 오빠, 오빠 때문이야. 다 오빠 때문이라고. 유라가 끌려가면서도 강준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강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유라의 울음 섞인 고함이 법정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강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청석 구석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헌 점퍼에 고무신을 신고 흰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흩어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죠. 2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강준아, 강준아.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등이 휘어져 보였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강준의 휠체어를 밀어 법정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준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죠. 텅 빈 눈이었습니다. 후회인지 원망인지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 저도 아무 표정 없이 강준을 바라봤고 휠체어가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도진이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진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수고하신 거죠. 저는 커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강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제가 인수 절차를 밟아놓았습니다. 헐값에 정리하면 서버, 인력 데이터, 사무실 임대권까지 전부 윤지아 씨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해주세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강준의 옛 회사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제 이름이 적힌 새 간판이 걸렸죠. 기존 임원진은 한 명도 남기지 않았고 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새 프로그램을 올린 서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회사 대표 취임식 날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기술로 제 힘으로 키울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짧게 인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산동네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폐지 주어서 아들 교도소에 보낼 돈 마련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검은 모피 코트를 입고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다시는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던 장면이 스쳤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 강주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옆구리가 쑤시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몸을 끌고 매일 밤을 버티고 있었겠죠. 교도소 식당 한쪽에 걸린 작은 TV에서 제 취임식 뉴스가 나왔을 때 강주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이 사무실이 지금은 200명이 넘는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동남아, 유럽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계약서가 쌓일수록 회사의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수천억 원대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도진에게 3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경제 잡지에서 표지 촬영을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진이 한마디 했죠. 윤지아 씨가 직접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촬영날 거울 앞에서 저는 1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볼이 꺼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던 얼굴, 수술 후유증으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랐던 몸. 거울 속에 저는 달랐습니다. 살이 붓고 혈색이 돌아온 얼굴에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죠. 나스닥 상장이 확정된 날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고 서로 껴안았죠.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에 뜬 상장 승인 메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여서 눈을 깜빡였더니 볼 위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상장 축하 파티는 강남의 고급 호텔 루프탑에서 열렸습니다. 밤하늘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지고 투자자들과 거래처 대표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여기저기서 웃고 있었죠. 저는 파티장 한쪽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도진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평소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변호사님, 오늘 넥타이 매셨네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도진이 샴페인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난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밤바람이 지나갔죠. 윤지아 씨. 네. 도진이 샴페인 잔을 난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죠. 망한 회사를 되살리고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그 인간들한테 당한 걸 전부 되갚은 이 1년이요. 네. 제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를 바닥에 깔 때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도진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병원 벤치에서 끝났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윤지아 씨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돈 잘 버는 변호사로 끝났을 겁니다. 도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검은 벨벳 상자. 윤지아 씨, 저 이제 복수 파트너 말고 다른 자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죠. 루프탑 조명을 받아 작은 돌이 반짝거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저랑 같이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로펌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고 서류를 읽던 얼굴,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범의 팔을 꺾던 얼굴, 법원 계단 아래서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줬죠.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닿았을 때 가슴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법무부 직인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강준 수용자, 교도소 의무실에서 병동으로 이감. 상태가 위중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한번 읽고 접었습니다. 책상 옆에 있는 파쇄기 전원을 켜고 종이를 밀어 넣었죠.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통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시내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왼손 약지에 낀 반지가 햇빛을 받아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커피 2잔, 다른 손에 오늘 회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벌써 나왔습니까?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도진이 커피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집어들며 도진을 봤죠. 도진이 서류를 펼치다 말고 저를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냥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진도 피식 웃고는 서리로 눈을 돌렸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하나뿐인 남편을 위해 몸의 일부를 떼어준 지아 씨의 통쾌한 복수를 끝까지 들으셨나요? 윤지아는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돌아온 건 이혼 서류와 짐 보따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지아의 진짜 복수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도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되찾은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이 배신당한 뒤에도 무너지지 않고 제 발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복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기 자신을 너무 싸게 내어주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채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